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이어지는 한글날 연휴도 잘 쉬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규 방송이 없는 관계로 여러분들의 금단 현상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또 하나의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저희를 하루라도 못 보면 입안에 가시가 되는 이런 건가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우겨보자고요. 네. 그래서 지난해도 지난 추석 때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던 컨텐츠 추천해보기. 코바나 컨텐츠 대전. 왜 또 거기서 코바나를. 네, 코바나 컨텐츠 여러분 현혹되시지 마시라고 송작간의 컨텐츠 추천 대전을 한번 2차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1차전의 승리자입니다. 네, 사실 이제 승리 이후에 우리가 복귀를 많이 해봤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더라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분량의 문제. 그 다음에 순서의 문제. 순서. 그리고 편향된 편집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 우리 PD님은 렉성을 그렇게 미셨다고. 제가 옷까지 입어봤지만 네. 안 되더라고요.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실망입니다. 페이는 네. 일단 우리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주제가 아니었다. 나의 선택 작품이. 아니, 그렇게 따지면 홈랜드도 그래. 이제 우리 측은 아무래도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이 보시는 채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를. 네,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맥히지 않았나 싶고 네. 연애는 꽝이었다. 그리고 그죠? 저는 우리 네. 애청자분들이 연애세포가 다 죽어있다. 너무 마음이 메말라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근데 나 이번에 참 그 연휴 기간에 채널을 돌리는데 ENA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거야. 난수로. 지우가 그 추천 그거 볼싱 특집 솔로 네, 네. 그 시리즈를 내내 틀고 있는 거야. 이번 시리즈가 정말 역대급이고 다른 시즌보다도 더 길어요. 편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재밌습니다. 제가 원래 3등 하다가 마지막에 꼴찌 했거든요. 쭉 밀렸죠. 이상하네. 그래서 이번에는 심기일전에서 네. 이 공정성을 가지고 해볼 수 있도록 일단 여기서 순서부터 가위바위보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긴 사람이 1등인가요? 이긴 사람이 원하는 순서 하는 거죠. 자, 바로 일단 합시다. 가위바위보! 이런 씨! 1등이다. 자, 가위바위보! 보라. 자, 나 보낼게. 가위바위보. 자, 꼴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 저는 그렇다면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네. 저는 첫 번째 할게요. 저번에도 첫 번째 했는데 의외인데? 네, 저번에 첫 번째 했는데 꼴찌 했지 않습니까? 이번엔 대역전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재범이 했던 소리죠. 이런 얘기 하세요. 나는 가나에서. 자, 첫 번째. 네. 너 세 제가 번째. 세 번째. 저는 그럼 네 번째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거 두 번째 애매하네요. 자, 바로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전에 오늘 이 국장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자기가 계속 오늘의 1등이라고. 오늘 제가 1등이에요. 왜요? 자, 제가 저는 집에서 뭐 잘못 드시고 오시는 줄 알았어요. 지금 눈이 초롱초롱하신데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네, 무조건 15분을 넘지 못하고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니까? 많이 넘으면 편집해서 무조건 자르라 그러죠.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자, 더 세인트 오브 세컨드 찬스라는 일단 제목부터 너무 기억을 길어요. 못하겠어요. 네. 넷플릭스 영화예요. 최근에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야구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스포츠 좋아하니까 메이저리그 구단주의 아들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니까 사람들 많이 가입하셨으니까 많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야구기도 하고 이게 미국의 송작가 이야기입니다. 야. 야. 근데 이거 나중에 결말이 나쁘면 너 나한테 결말은 제가 스포니까 말씀해드릴 수가 없죠. 이거 봐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요. 결말이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의 송작가면? 찝찝- 자, 이게 어떤 거냐. 1975년에 미국의 화이트삭스 메이저리그 구단을 빌 백이라는 아버지가 이제 인수를 해요. 아들이 마이크 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다큐인 것 같지만 중간에 재연 배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즐겨보던 아침 다큐 뭐가 있습니까? 서프라이즈? 그렇죠. 그런 형식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서프라이즈는 겁나 황당한 얘기들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황당한 얘기. 이거 아마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아요. 그 전에 미리 원본을 보시기를.
추천해드린다. 이 빌백이라는 사람이 원래도 뭐 세인트루이스나 필라델피아나 뭐 이런 구단 주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화이트삭스를 인수를 하면서 아들인 마이크가 이벤트 담당자 같은 걸로 해요. 이 아들을 또 내부 취직을 시킨 거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처음엔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데 그 빌백도 되게 특이한 사람이고 이 마이크 백 아들도 되게 특이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성적이 위주가 아니야. 이벤트가 위주야. 그래서 이 사람 막 화이트삭스의 당시에 막 관중한테 사은품도 주고 이게 다 메이저리그의 맞네. 송작가 구단 맞네. 메이저리그 이벤트의 시초가 이 사람이 거의. 그래서 막 사은품 주고 홈런 칠 때 폭죽 터트리고 뭐 벨리 댄스 팀 와서 축제도 하고 야외 샤워실도 있고 야외 이발소도 만들고 하여튼 막 난리를 쳐요. 그래가지고 구단이 조금 막 흥행이 돼요. 그리고 어느 날 디스코의 밤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디스코를 막 이렇게 와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아지니까 그 아버지가 그럽니다. 마이크야, 항상 반대로 생각을 해라. 이 사람들이 서로 아이디어 박스라는 걸 또 가지고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거기에 아이디어를 막 써놔요. 그래가지고 아이디어 되게 천착하는 사람들이에요. 딱 송 작가님 아닙니까? 갈수록 마음에 드는데? 네, 그래서 디스코 밤이 인기가 있으니까 디스코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밤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걸 만드는데 그게 더블헤더 경기에 만들어가지고 디스코를 싫어하는 사람들 오세요. 2경기 보는데 그 디스코 음반 레코드판을 우리한테 가져오면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99센트 입장을 시켜드리겠다. 되게 싸게 해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디스코를 싫어하는 관중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어린 사람들 주로. 그리고 락앤롤 좋아하는 어린 백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락앤롤 너무 좋아하는데 디스코를 너무 싫어했어. 기획 실패네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중이 막 거의 6만 명? 월드 시리즈에도 이런 관중은 없었대. 근데 왔는데 야구를 안 보고 전부 다 야구하고 있는 도중에 계속 디스코 썩스, 디스코 썩스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디스코 마음에 안 든다. 꺼져라 뭐 이런 식으로. 걔는 그냥 야구하러 온 게 아니라 그거를 얘기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발시킨 사람이 가수가 한 명 있었어. 그 가수도 막 디스코 막 음반 부러뜨리고 막 이랬거든요. 걔도 섭외를 했어. 그래서 경기가 한 경기 끝나고 나니까 걔가 그 가수를 등장시켜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막 하는데 거기다가 아까 그 입장시에 받았던 그 레코드판 있잖아요. 그걸 막 폭죽 터뜨려가지고 빵 터뜨리고 막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되냐. 흥분한 관중들이 경기장에 난입을 하게 됩니다. 난장판이 돼요. 그리고 결국에 경찰 특공대가 출동을 하죠. 이 사건이 이제 난리가 나면서 뭐 이게 동성애 차별, 인종 차별 이런 식으로 사회 문제로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좀 구단주도 약간 책임을 지게 되고 그다음에 마이크 백도 야 네가 한 거잖아 이렇게 돼서 메이저리그 야구계에서 퇴출을 당하게 돼요. 완전히 송 작가님하고 똑같은. 나는 퇴출을 안 당하잖아. 미래는 아니죠. 자, 근데 여기가 이제 내용의 3분의 1 정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야구에서 퇴출된 사람이 이제 이 세인트 오브 세컨 찬스라는 제목처럼 두 번째 기회를 얻는구나. 두 번째 기회를 얻습니다. 그건 메이저리그도 아니고 마이너리그도 아니고 미네소타에 있는 굉장히 작은 독립리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도 두 번째 찬스를 누리지만 독립리그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선수들, 뭐 예를 들면 뭐 실패한 선수들, 아니면 마약 논란이 있던 선수들, 이런 사람들, 아니면 여자 선수인데 야구 못했던 선수, 뭐 장애인 선수에게도 기회가 가고, 그 다음에 마사지를 했다는 이유로 퇴출된 수녀님이 있어요. 그 사람을 야외에서 마사지 시키게 합니다. 한풀이네, 한풀이. 그리고 예를 들면 시각장애 캐스터인데 잘은 안 보이는데 어쨌든 말할 수 있는 그 캐스터로 또 영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자기가 누리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누리게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면서 하여튼 여기도 굉장히 특이한 퍼포먼스가 굉장히 되게 웃겨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원래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딸이에요. 딸 문제는 보시면서
아, 딸이 아니, 딸이 또 너 문제가 있는. 나는 이렇게 보면 전혀 얘는 봤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소개받는 내 입장에서는 전혀 안 하다. 너 큰일 났어 저 지금. 중요한 건 미국의 송 작가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실제 송 작가는 싫어해? 아, 저는 미국의 송 작가가 옆에 같이 일을 해도 싫어했을 거예요. 네. 예, 뭐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여기까지. 아니 중요한 재미의 포인트가 뭐냐고 그러면. 제 포인트는 미국의 송 작가는 어떻게 했는가. 아니 중요한 그 도대체 1등을 왜 자신한 거야? 지금까지 얘기 지금 저희를 아무도 홀리지 못했어요. 못했잖아. 여기 이게- 지금 반응을 이게 봐.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웃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했고 그 다음 인생을 어떻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난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뭘 끝낼 굳이 수가 그 없어요. 영화까지 봐? 세월을 보면 되는데. 제형은 많이 다릅니다. 네. 저는 송 작가님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알았어. 딸의 그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딸에게도 역시 세컨 찬스가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후반부거든요. 사실은 그게 제일 하이라이트지만 여기서 말하면 뭐 스포가 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이 내용이 그 말하는 인터뷰가 마이크 백 그 사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되게 송 작가님처럼 진지한 얘기를 웃기게 해요. 그래서 유쾌하게 되게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슬픈 얘기도 있고 얘가 지금 1위를 노리는 게 네. 미국의 송 작가라고 하는 걸 해갖고 이게 뭔가 관심 유발을 해갖고 1위를 노리는 것 같은데. 관심 유발 충분하죠. 아니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가장 흔한 성공 스토리,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의 재기 내지는 그들만의 리그의 성공 스토리 아니에요. 성공 스토리라기보다는 나중에 또 그 성공이 그 기회가 왔을 때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거기까지 가면 정말 여러분 재밌는 드라마 한 편 보실 그럼 수 이건 있어요. 드라마가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한 어떤 재현 다큐 같은 거 아니야? 실화죠, 실화. 이게 실화잖아요. 네, 네, 네. 서프라이즈죠. 그걸 끝입니까? 네. 네. 이게 왜? 저기 제목이 뭐라고요? The Saint of Second Chance. 뭐 성스러운 뭐 두 번째 두 번째 기회 기회. 이런 뭐 이런 느낌이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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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면 내가 윤석열이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 넉 달러 이상인데 알아들었잖아. 자, 두 번째는 제가 한번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거는 넷플릭스의 일회성 영화 시리즈가 아니라 1시간 55분이면 보시는 영화고 인생 대사라 그래갖고 중국 영화예요. 2022년도에 중국에서 개봉을 했어. 오, 작년에. 따끈따끈한 작품이에요. 근데 작년에 중국의 흥행 2위를 한 작품이에요. 오. 흥행성도 갖췄고 네. 아주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작품인데 연휴 기간에 별 의미 없이 이걸 봤어요. 간만에 중국어 들리나 한번. 오, 자막 없이. 아니 이제 자막은 있어야지 근데 배우들 발음이 좀 들릴라나라는 생각에 간만에 이제 중국 영화를 한번 봤는데 들립니까? 결론으로 말해서 안 들려요. 왜냐면 이게 사천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네, 애가 말하는데 떼떼거리는 게 이게 대만 말인가 헷갈릴 정도로 사투리가 심한 이제 그런 건데 우리는 잘 어색해도 그쪽 사람들은 굉장히 귀여운 말투인 거야. 중국 영화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다 외국어기 때문에 네. 대사들이 각자 이거 톤을 칠 때 그것들을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진짜 중국 사람들이 보면 진짜 한 사람이 각자 자기 연기만 하는 거야. 상대방하고 합을 안 맞춰줘. 기본적으로. 너무 개인적이네요. 네. 그래서 나는 대부분 내가 외워온 거 다 하고 갈란다. 넌 네가 하든지. 그래서 대부분 보면 중국 영화 우리나라 영화랑 틀린 게 둘이서 대사를 주고받는 게 없어요. 아. 한 사람이 대사를 치면 그것만 딱 잡아.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아이, 그렇게까지는.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 중국 영화가 그럴 만큼 그 연기가 개꽝이라서 네. 보고 있는 동안에 몰입도가 빠져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했어요. 그래서 난 특히 이제 대본에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거든. 근데 내가 이번에 이거를 하려고 조사를 하다 알았네. 이게 2013년도에 일본에서 이 비슷한 컨셉의 영화가 있었어. 그걸 약간 표절이야? 표절은 아닌데 모티브를 많이 따온 거지. 표절이네. 어? 아니 표절 영화를 소개를 하고 그래요. 아니 근데 나도 이번에 알았다니까. 아 그래서 얘 스토리가 이렇게 가족적인 게 나온 거구나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내가 이 영화 한 편 보면서 거의 10번은 울었어요. 보면서 진짜 그 심파 같은 거지. 그 일본 원작을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일본 원작을 내가 한번 보고 싶어 지금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 심파가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무슨 이제 세련된 연기나 뭐 이런 상황 설정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옛날 감성을 막 건드려. 여기 보면 주인공은 굉장히 이제 껄렁하고 상의 어떤 그 실패한 예, 감옥도 갔다 오고 집안에서 이제 아버지가 장례사거든요. 인생 대사가 이제 장례식을 말하는 건데 장례업을 배워갖고 이어받아서 하긴 하는데 아무런 어떤 거기가 없어. 그 직업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철학이 없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저기 있는 여자 주인공 꼬마아이를 하나 만나는 거예요. 딸이 아니라. 저 아이가 누구냐면 외할머니랑 같이 살다가 외할머니가 고독사를 했어. 그래서 외할머니한테 떨어져 있는 자식들이 쉽게 말하면 장례를 의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가갖고 무연고자 장례식을 돈 받고 치러주는 거야. 근데 이제 저 아이는 부모도 모르고 외할머니가 혼자 키워져서 살았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막 천둥벌거숭이야. 예의도 없고 사람들하고 어떤 교류도 없고 그런 할머니랑 똑같은 말투를 하고 할머니랑 똑같은 식성을 갖고 있고 동네 어른들이랑 마작하면서 노는 그런 이제 그런 아이인 거지. 몸만 아이고 그냥 그렇지. 하는 행동이나 말은 다 할머니고. 근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할머니가 자기 모르는 사람 오면 피하라 그래갖고 다락방에 숨어 있는단 말이야. 다락에 숨어 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할머니를 딱 깨갖고 관에다 싣고 간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못 나와 보다가 그것만 딱 본 거지. 그 관짝에 있는 그 장의사 이름을 본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쫓아가갖고 우리 할머니를 내놔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할머니 이미 화장돼갖고 이제 하늘에 연기로 흩어져 버린 거고, 자식들은 할머니 시체를, 그 유고를 안 받아가지고, 그냥 뿌려져 버린 상태에서 애만 고아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외삼촌이 있는 건데, 외삼촌네 집안에서 얘를 안 맡으려 그래. 그러니까, 돈을 주고 며칠만 좀 맡아달라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냥, 떠안게 되는 이런 스토리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돈을 받고 봐주기로 했다가 나중에 애를 돌려주러 갔는데 그 집에 있는 외숙모가 내가 얘를 왜 키워야 되냐 이러면서 막 애를 박대를 하니까 걔를 데리고 나오는 스토리거든. 근데 이제 이 안에 보면 주인공 두 사람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비슷비슷한 이른바 주류 계급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에 낙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준 물려주진 않았지.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이 장의업체에서 일은 하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연극하다 실패한 사람, 직업 없이 떠돌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말하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장례업에 대한 아무런 철학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장례식들을 계속 치르는 과정 중에 애가 계속 사고를 치는 거야. 그래서 그 사고를 수습하고 정리하는 과정 중에 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이게 애가 어른을 가르쳐. 왜냐면 말투가 할머니거든. 그러니까 애가 할머니한테서 맨날 이게 충고 듣고 뭐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야. 똑같은 거를 대신 어른한테 해주는 거예요, 애한테. 이 영화에서 명대사는 다 아이의 입에서 나오나요? 그건 아닌데 아이가 그거를 유발을 시키죠. 그러한 상황들은. 그래서 이 영화에 이제 쌈메이라고 이제 남자 주인공하고 저 여자 주인공으로 이 소문이라고 이제 소웬인데 얘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난 쟤를 보면서 딱 그걸 생각한 거야. 1980년대 달동네의 똑순이.
모르나? 몰라요. 똑순이. 똑순이 그 왜 김민희 씨. 씨. 지금은 저기 문화보다 언니야. 73년생이니까. 나보다 언니야. 근데 그 당시에 똑순이가 그 달동네에서 했던 연기를 여기서 다 보여주는 거야. 진짜 딱 부러지고 어른들 꼼짝 못하게 하고 막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는데 그거 하나에 사람을 말 그대로 막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있어. 대단한 천재 배우야, 얘가. 2013년생이니까 이제 10살 됐는데 아마 찍을 때는 7, 8살이었겠죠? 근데 진짜 여우 주연상을 줘도 될 만큼 진짜 감정 표현이나 연기가 너무 능숙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장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어린 소녀의 죽음이라든지 노인이 생전에 장례식,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장례식을 부탁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옛날 자기 배신했던 여자친구가 교통사고 당한 그 자기 친구를 장례를 치러달라고 찾아오는 장면이라든지 뭐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갈등을 했던 사람들하고 다시 부딪히고 화해하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 생겨요. 근데 이제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이제 쟤랑 같이 그 아이를 진짜 그 자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친엄마가 나타나. 그래서 친엄마가 돌려달라고 사정을 하고 아이를 돌려주는데 서로 마음이 아픈 거지, 헤어지는 순간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이가 실종이 됐는데 혼자서 여기 가게로 다시 찾아오는 과정. 그 과정 중에 이제 말하자면 아이에 대한 정을 느끼게 되고 엄마도 거기에 이제 감동을 해갖고 결국은 아이를 돌려보내주다가 결국은 여기 취직해갖고 애를 같이 키우게 되는 거야.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는 과정 중에 결론은 뭘로 나냐면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장의사로서의 자신의 어떤 그 책임감 그리고 사회에서 부적응자로서의 어떤 아웃사이드로 돌던 사람이 이제 아이를 통해 갖고 세상을 바르게 배우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자기 직업에 철학을 갖게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일하는 직원들 모두가 성공하진 않지만 새로운 희망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을 하고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걸로 해갖고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게 마무리가 되는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시간 55분 동안 에피소드를 나누자면 5, 6개가 나오는데 이게 참 아쉽더라고. 너무 짧아, 텀이. 그냥 이걸 OTT 드라마로 그렇지. 만든 OTT 거예요. 드라마로 한 10부작 이렇게 했으면 정말 내내 울었을 거야, 나는. 그래서 와, 거기 보면 아이가 떨어지기 싫어갖고 이제 그런 거지. 너 누구 따라갈래? 뭐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윽박지르는데 애가 심하게 아이한테 감정이입을 하신 거 보니까 네. 그 세오 안에 어린이 송명훈 어린이가 되게 자극이 많이 됐나 보다. 그게 아니고 지금도 우시는 거예요? 오, 어떡해. 1등 하려고. 그거였어요. 나 1등 하려고 미국의 성명을 가지고 왔는데. 이랬어. 여기서 울어버리면 어떡해요. 아니야. 근데 내가 진짜 가장 남들은 좀 사소하게 볼 장면인데 근데 그게 있어. 아이를 데려다 주고 돈을 받고 오려고 하는데 네. 내 숙모가 안 맡으려고 그래. 근데 애가 이제 거기서 막 그 모진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가서 싸우거든.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이제 그럼 당신이 데리고 가서 키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누구 따라갈래? 뭐 애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인데 애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쌈미를 안 좋아해요. 자기 할머니 저기 한 사람이 맨날 윽박지르고 야단치고 막 이런 것만 하니까. 근데 애가 아무 말 없이 옆에 와갖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딱 잡는단 말이야. 근데 내가 2005년도에 힘들 때 아이고. 아이고야. 딸내미가 3살이고 아들이 7살이었는데 네. 내가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중국에 그 처갓집에다 보냈어. 그래서 이제 공항까지는 안 데려다주고 집에서 이제 택시를 지금 보냈는데 가라 아빠 금방 갈게 그러는데 우리 딸이 셋이니까 그때 말을 잘 못했거든. 그때 와갖고 옆에 날 이렇게 딱 잡았거든. 아이고.
그게 또 생각이 나셨나 봐요. 아유. 아이고. 아무튼 뭐 갑자기 초반부에 있는 얘기인데 그 우리 아씨 왜 이러냐? 우리 세대가 성공만 하고 살진 않았잖아. 근데 나는 거꾸로 했어. 성공을 미리 쉽게 했다가 이제 20대 중반이 넘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30년을 이제 그렇게 힘들었단 말이지. 그럼 영화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한테도 어느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어. 그리고 그거를 느끼게 되는 순간 사람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일확천금의 꿈은 좀 버리시고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 현재 나는- 현실에 아니요. 나는 현실의 일확천금이 행복감을 아니라 제발 이걸 해야지. 느끼세요. 지금도 충분해요. 예, 작가님 제발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예, 돈만 안 까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속의 대사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인생 대사가 그 죽음이잖아. 그래서 죽음보다 더 큰 인생에서 죽음보다 더 큰 일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되게 역설적인 얘기야.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중요한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생애 하나하나가 소중했다는 거거든. 이게 이 인생 대사 영화의 가장 큰 주제고 그 안에서 들었던 가장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이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나눴던 가장 감명 깊은 대사는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얘한테 딱 이 장면이야.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할머니 이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지만 내 곁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을 거야. 이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곁에서 항상 있어줄 수 있는 사람 없어. 누구나 죽고 누구나 이별을 하고 또 누구나 다시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걸 반복을 하는데 그래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지. 늘 곁에서 말없이 나를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소소한 어떤 인간들의 삶의 목표, 소박한 삶의 행복에 대한 걸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잘 표현한 영화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주연 배우. 주연 배우들의 케미가 너무 좋아갖고 옛날 추성훈과 김민희를 기억하는 우리 세대 달동네와 똑순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때의 어떤 그 느낌이나 신드롬을 보는 그런 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똑순이 나오던 그 드라마가 달동네네, 달동네. 1일 연속극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밤에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그거 매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설명은 망쳤지만 아무튼 한번 이거 보시면 우리 또래 계신 분들은 진짜 눈물이 찡할 것이다. 이거 보고도 안 오신 분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모자 하나씩 드릴게. 네. 정말 민망하니까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송 작가님이 말씀하면서 지금도 더 강하게 드는 생각은
어떤 상황이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그렇지. 같아요. 맞아. 그런데 이제 사실 맞아. 경이 당선되면서 주변에 이직들이 이렇게 많다는 생각에 사람에 대한 믿음이 많이 좀 없어지기도 했거든요. 사람이 싫어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서 마음도 같이 막 메말라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메말랐으니까 네. 촉촉하게 적셔줄 만한 영화를 가져왔다는 거 아니야. 로맨스죠, 여러분. 이럴 때는 로맨스를 하죠. 근데 우리 서구층들이 로맨스가 다 끝난 세대들이라니까. 품절이라니까. 이게 사람이 마음이 메말라 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주변을 잘 못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노력을 해야 돼요. 로맨스 노력. 영화라도 한 편 보면서 죽어있는 연애 세포도 좀 깨우고. 나 주변 연애 다시 사람들 좀 해도 돼? 돌보고. 아니, 아니 그럼요, 세포만 누구나. 깨우라고. 세포만 깨우라고. 안 쓸 거면 왜 깨워라 그래? 세포를 깨워서 그 세포가 그 세포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라고. 네. 여자만 보지 말고. 저도 한동안 한참 이제 일을 할 때 이제 넷플릭스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일 아니면 집에 가서 넷플릭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봤던 건 이제 이미 모든 걸 다 봤고 어떤 걸 봐야 되지라고 찾아보다가 발견하게 된 영화거든요. 오. 그냥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봤는데 인생 영화가 된 거예요. 오, 바로 진짜. 러브 앳이란 영화입니다. 프랑스 영화고요. 2019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 사람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올리비아와 라파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제 고등학생 때 처음 만나요. 이제 보통 우리가 왜 한눈에 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납니다. 물론 좀 식상하긴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한눈에 반한다는 게 여러분들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아니 원래 첫눈에 반하는 거야. 뭐 사랑은 3초 만에 결정된다고도 하잖아요. 솔직히 딱 그 사람 딱 처음 봤는데 네. 나도 모르는 그 감정을 순간 느끼는 거야. 물론 그 순간 이게 사랑이야라고 인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지해? 나는 고등학교 때 그 첫사랑을 그 버스에서 봤을 때. 그 얼굴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냥 외모 아닙니까 그거는 그냥? 아니 근데 아무튼 워낙 강렬했으니까 그게 뭐 인사이트가. 사랑이나 이런 거 아니야? 그냥 감정을 예쁘다 파괴. 이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첫눈에 반할 수는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반해서 사랑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정말 기적 그렇지. 같은 확률이잖아요. 맞아. 동시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사랑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각자의 꿈이 있어요. 올리비아는 피아니스트를 꿈꾸고 라파엘은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꿈을 응원하면서 이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뭔가 몽글몽글 야, 예쁘다. 결론이 다 나버린 거 아니야? 첫사랑에만 여기서 결혼했는데? 사실 그거잖아요. 왜 신데렐라는 왕자님을 만나 결혼을 하면서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살았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들은 그 이후의 삶을 표현을 합니다. 왠지 그 나와요. 이후의 삶이 팍팍하고. 왠지 사랑과 전쟁일 것 같은데. 한국식이면 그렇게 되지 않나? 너무 메말라게 접근해요. 이거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라파엘은 결국 시나리오 작가로 성공을 하고 정말 성공을 해요. 그런데 이제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재능이 많던 올리비아는 이제 그를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꿈은 접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마음은 안 변하지만. 그래서 라파엘은 너무 바쁜 상황 속에서 이제 올리비아는 점점 서운한 감정이 쌓이고 둘이 이제 싸우는 일이 많아져요. 그러다 어느 날 화해도 못하고 등을 돌리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라파엘은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뭐 매니저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뭐 자기가 뭐 그 미팅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일어났겠죠? 일어났더니 자기가 정말 외제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없고 그냥 오토바이에 친구가 태워서 이동을 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다가 가는데 이제 자기는 강연이 있는 걸로 알고 갔더니 중학교에 학생들을 두고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좀 이상한 거죠. 뭐가 이거 평행 우주로 딸려간 거야? 다른 맞아요. 세상으로? 평행 세계에 떨어진 거예요. 라파엘이 떨어진 이 평행 세계에서는 그냥 인기 없는 문학 교사. 이게 됐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버스에 걸려 있는 사진이 자기 아내가 버스에 사진으로 겁나 걸려있는데 성공한 피아니스트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대충 감이 온다 슬슬. 그래서 이제 그 아내에게 찾아가게 되는데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당연히. 둘이 부부관계도 아니네?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겨우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는데 올리비아는 라파엘을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올리비아의 곁에
되는 아주 멋있는 완벽한 남자친구까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둘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 라파엘이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올리비아가 다시 나를 사랑하게 되면 원래 있던 세계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정말 노력해요. 올리비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원래 세계로 돌아가려는 목적이 시나리오 올리비아를 작가로 얻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성공한 자기의 세상이 그리워서 찾아가는 건지. 이분들 다 마음을 내만했어요. 나도 모르게. 아니, 채로 찔러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한국적인 드라마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어찌됐건 어쨌든 마음을 얻어야 하잖아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겠죠. 정말 쉽지 않겠다. 네. 그런데 조력자가 있습니다. 라파엘의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유일하게 믿어주는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정말 귀인이죠. 친구가 그 올리비아와 라파엘의 사이를 연결해주는데 정말 좋은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둘은 뭐 대화도 나누게 되고 밥도 먹게 되고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면서 점점 가까워지거든요. 이게 저는 좀 신기했던 게 평행 세계에서도 그 감정은 똑같은 건지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돼요. 저는 그냥 평행 세계라면 어쨌든 환경이 바뀌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대로인 거잖아요. 네. 처음 사랑에 빠졌던 이유가 그 사람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자체였다면 그렇죠. 외부 환경이 바뀐 곳에 둘을 데려다 놔도 다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불교적으로 가져오면은 전생의 연이 내 생의 연으로 다시 연결될 수도 있구나라는 그만하세요. 지금 너무 멘트 많아요, 지금. 이상형이 바뀌지 않는 거죠. 아무튼 그렇죠. 둘은 사랑에 빠지지만 올리비아에게는 완벽한 남자친구가 있고 약혼도 하고 결혼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이건 나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라파엘에게 이별을 고합니다. 이제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라파엘에게 올리비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생기거든요.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가 생기는데 과연 두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뭐 제가 생각하는 결말은 아니 네 결말 궁금하지 않아요. 시나리오 작가하고 네. 피아니스트하고 만나고 실패한 둘이 이렇게 또 끼리끼리 만나고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평행 세계가 짬뽕이 된다고요? 짬뽕이 돼서 피차에 감정이 잘 나가는 파괴되네요. 것들끼리 네. 강남 사는 것들끼리 모이고 저는 저 시나리오를 사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네. 반대입니다. 이 명대사가 있는데 명대사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널 사랑하는 시간이 내겐 가장 빛나는 순간이야. 라파엘은 사실 올리비아의 그 화려한 그 모습을 처음 봤지만 응원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과연 라파엘은 어떤 선택을 했을지. 그건 영화로 보시죠. 너에게 궁금하다. 가장 빛나는 걸 사주는 시간이 가장 화려한 반짝이는 인생이. 오히려 그런 쪽이더. 이 영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이 좀 연애는 내 따뜻해지고. 취향이 아닌 걸로. 네. 저는 지금 이 세 편을 들었잖아요. 네. 네. 찌유가 말한 게 제일 궁금하다. 꼭 보세요. 보고 싶다. 예. 자, 그러나 여러분. 네. 커뮤니티 투표란에는 저의 걸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시작하시죠. 저는 정말 오늘 사명감을 가지고 이 영화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 영화를 하겠다고 했을 때 되겠어? 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유일하게 우리 두한 PD님이 그거 해요. 그거 재밌어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저와 영화 취향이 되게 비슷한 분이에요. 그럼 저분. PD는 예. 짠 겁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만 알아서 공정한 판단하시길. 편집 부탁드립니다, PD님. 네, 저는 외계 나 자료하면 숫자 네. 세볼 거야, 나. 자, 외계 플러스 인, 예, 외계인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요거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물론 저는 이거 나오기 전부터 딴 게 아니라 그냥 류준열 때문에 너무 기다리던 작품이었어요. 참고로 저는 류준열이 나오는 모든 영화는 다 극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스러운 게 외계인을 극장에서 못 봤어요. 왜 못 봤냐면 에이씨, 그 당시에 그 평론가들의 나불거리는 입에 제가 이 귀가 팔랑거렸던 거예요. 저 원래 사실 평론가들 말 잘 안 듣는 사람인데 그때는 왜 이게 팔랑거려가지고 이 대작을 영화관에서 못 봤다는 게 지금 천추의 한으로 남는데 모든 유준열의 작품 다 영화관에서 봤고 저는 유준열이 정말 최고의 배우라고 생각하고 저의 최애 배우는 유준열 그리고 외계인은 류준열 했다라고. 근데 예. 사실 외계인 안에서 본인은 뭐 거기가 반짝반짝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비중이 이렇게 안 커요. 영화와 드라마의 차이점이 뭐냐면 드라마는 주인공 중심의 서사잖아요. 영화는 사실 주 조연이 따로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영화 장르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주조연이 따로 없고 우리 생각에는 드라마에서 주인공만 할 사람들이 영화에서 보면 왜 저기 나오지 싶은 거잖아요. 근데 영화는 그런 장르예요. 누가 나오든 간에 비중이 이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 중심의 서사가 흘러가지 않아요. 전체의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게 영화고 그 안에서 주조연은 따로 없어요. 아무튼 영화가 좋다는 거지 유준열은 그냥 좋아서 선택한 이유이지만 영화 전체가 좋다 이 말 아니야? 저는 이 외계인을 사실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 편이 전우치라는 영화가 있어요. 전우치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전우치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외계인하고도 다 있는데 저는 어릴 때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이상해. 저분 입을 잠깐 막아주실까요? 예. 이건 저의 세계관이기도 한데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일직선상에 시간이 놓여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상정을 하고 규정을 하고 우리 규칙들을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정답이 아닐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무 내 또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에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걸 나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내 또래들은 초등학생 10살짜리, 11살짜리 애들은 하지 않는 생각을 저는 하고 살아서 그게 너무 좀 답답하기도 해서 그래서 책에 좀 빠졌던 것 같고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심취를 했었어요. 그게 제 초등학교 10대 초반의 일입니다. 그 성향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혼자서 그 세계관 속에서 그 상황들을 많이 생각을 하려고 고민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동 프레임이에요, 저는. 근데 전우치를 봤을 때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동시성의 원리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한 문제에 막 심각하게 고민을 막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은 한두 번씩 있으실 것 같아요. 문득 내가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한 답이 응답 받았다 이 차원이 아니고 갑자기 어디선가 툭툭 튀어나오는데 거기서 힌트를 얻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세상은 힌트 덩어리고 그 힌트를 얼마나 기민하게, 예민하게, 세밀하게 찾아내는지는 본인의 그릇의 크기의 문제라고 늘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동시에 이 일을 만약에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힌트가 주변에 쫙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경험이 다 무의미한 경험이 없다. 내가 심지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와 인연을 맺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프레임으로 저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만나는 어릴 때부터 그게 약간 몸에 체화되어 있는 사람인데 전우치라는 걸 보면은 딱 그 저의 세계관에 딱 들어맞는 영화예요. 언니 전우치를 홍보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그 전우치 이후에 되게 그런 영화를 못 만나고 있었는데 외계인을 보면서 저는 그걸 다시 찾은 느낌이었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제 머리가 모터 돌듯이 막 계속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고 만약에 그가 큰 그림 속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면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일이 그냥 나는 단편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짜증나 왜 이 일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크게 그려진 그림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한 부분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면서 굉장히 다른 해결책과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외계인을 보면은 고려 말하고 현대를 왔다 갔다 해요. 저는 타임슬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그냥 평범해 보이는 사람, 그냥 괴짜로 보이는 사람, 제 본이 하는 애가 사실은 굉장히 큰 그림 속에서 그러니까 인류라든지 또는 우리 지구적인 차원에서 역사적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인데 이 특별함이 그냥 괴짜로 치부하고 아유 실없는 새끼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라는 차원에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 갑자기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외계인은 저는 사람들한테 그런 또 다른 제3의 시각?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야 킬링타임용으로 뭐 도살하고 하는 애들이 나가지고 싸우고 시간을 넘나들고 외계인이 침공했고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외계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별이라고 행성이라고 상정을 해놓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서도 너와 나는 같은 세상이 아닐 수 있어요. 왜? 생각이 너무 달라요. 똑같은 스튜디오에 앉아있는데 이 4명의 세상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외계 플러스 인이 그런 의미,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흔히 1차원적으로 다른 별에서 온 존재, 그 외계인일 수도 있고 이 우리는 지구가 당연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또는 인간이 너무나 상식적이다 또는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하는 데서 보면은 다른 행성은 외계일 수 있지만 이 안에서도 각각이 다 외계일 수 있고 각각이 다 인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시각으로 저는 좀 봤으면 좋겠다. 아니 그 영화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지. 아니요.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네. 영화에 대한 어떤 그 스포가 전혀 없어가지고 네. 안에서 우리가 뭐 때문에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시각을 여시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는 스토리가- 망했어. 아니요.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정말 외계 플러스인이 처음에 나올 때는 흥행이 될 거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안 됐고 그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평론을 또 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또 안 요 좋게. 얘기요. 그래서 얘기가 뭔데?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가 뭔데? 다 놓쳐버린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고 또 올해 또 시즌 2가 투가 나올 거거든요. 넷플릭스에 그러니까 다 있으니까 또. 네. 지금 넷플릭스, 왓챠, 티빙, 웨이브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래서 이야기 스토리가 뭔데 각각 보는 사람마다 다른 스토리를 지우야, 느낄 수 있다니까요. 너와 나의 싸움이다. 네. 저 단독 네. 아닌가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내가 1등인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여러분 자, 외계 플러스 2는 그래서 3분 안에 끝내. 이야기의 끝을 줄거리를 모르겠어. 줄거리 크게 이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어쩌면 내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게 상식 아니야? 딱 정해져 있는 그 틀을 조금 깨실 수 있는 영화라는 거.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그 틀을 계속 깨려는 노력을 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극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래서 너는 이 편이야 저 편이야? 그리고 저 새끼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나쁜 놈.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보지 못한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보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뉴스에 나오는 단편적인 얘기 말고 큰 그림 계속 보고 싶은 거잖아요. 큰 그림 안에서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걸 이해하고 싶어서 지금 송 작가님의 평론을 들으러 오시는 거죠. 왜 다 나를 팔아, 지금? 나를 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걸 단편적으로 그냥 쑥쑥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큰 그림 속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그럼 난 그 큰 그림을 좀 읽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힌트를 엄청나게 던져줄 수 있는 영화라는 거예요. 그 힌트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깨어있느냐에 따라서 다 잡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1분씩만 마지막으로 네. 최후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얘기하다 1분 넘어가면 잘리는 거예요. 네, 더 세인트 오브 세컨드 찬스 가볍게 볼 수 있고 뭐 심각한 생각이나 아니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거나 이런 필요도 없이 웃으면서 미국의 송작가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럼 앞으로 송작가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뭐 야구를 몰라도 야구가 이런 생각이 이런 뭐 이벤트가 있었고 이게 시작이 이 사람이었고 그리고 디스코가 인종 아니면 뭐 동성애 뭐 이런 거 또 관련이 있었구나. 여러 가지 미국의 그 문화를 볼 수 있는 그런 더 세인트 오브 세컨드 찬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또는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생각하는 게 부자여야 행복할 수 있다. 가져야만 베풀 수 있다.
대상이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걸 못한 거죠. 돈이 없어서 불행했고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고 그리고 뭔가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자신 주변에 자신과 같이 있는 자기가 못 보고 있을 뿐이 소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사랑도 되고 성공도 되고 행복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소한 행복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가고 있을 텐데요. 네, 삼립 이럴 때 호빵이죠? 마음에 따뜻하게 마음을 데펴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필요합니다. 사랑만큼 정말 위대한 건 없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사랑했을 때, 어떤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가 내가 가장 예뻐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감정이 식어가고 있다면 영화로 또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널 사랑하는 시간이 내겐 가장 빛나는 순간이야. 이 명대사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러브앳 이번 기회에 꼭 보시길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업장이 두터우면은 깨닫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요.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으면 일단 그 먼지를 떨어내는 작업을 이제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많은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이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난 정치에 이제 관심이 가지기 시작했고 정치인들이 내 마음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 걸, 그리고 또는 그들이 지난 수십 년간 그 수많은 적폐 세력으로 층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사실에 배신감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힌트를 어디선가 얻어가지고 내가 빨리 더 많이 깨어나야 되거든요. 정말 대중들, 불특정 다수에게 가장 힌트를 많이 주는 장르가 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많은 힌트를 보고 싶다라는 분들, 영화로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외계 플러스 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미처 깨지 못했던 그 한 부분. 프로 잘렸다, 이거. 자, 결론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네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난주하고 똑같이 우는 바람에. 네. 저기를 할 거예요. 투표를 통해 갖고 게시판 투표를 뽑아서 1위를 뽑을 겁니다. 박근혜의 눈물이 생각나죠, 네. 갑자기. 네, 이렇게 초를 쳐도 네, 어찌됐거나 투표는 이루어질 거고 그 결과에 맞춰가지고 우승자가 상금을 수여하게 됩니다. 상금 얼마죠? 똑같아요. 20만 원인데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이거를 지켜야 본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얘네들은 저도 손해는 안 왜 보지만 이렇게 열심히 나는 하시는 이겨야 본전이거든요. 네. 네, 절박한 마음으로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감정적인 게 조금 좀 솟아난 게 있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울보라고 소문내지 마요. 자, 아무튼 이 방송과 함께 한글날 정말 죄송하네요. 한글날인데 한국 영화는 안 하고 그래. 이 사람들 다 참 외계인입니다. 네. 한국도 K컬처 이런 영화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훌륭합니다. 그날 그 특집 영화로 네. 저기 OTT가 아니라 공중파에서 할 수도 있어. 잘 모르죠. 편성표 봐봐. 아무튼 한글날 기념으로 여러분한테 콘텐츠 추천 드리는 시간 또 한번 가져봤고요. 재밌게들 보시고 마무리 잘하시고 여러분 꼭 네. 투표해주세요. 외계인. 투표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